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적 행위에 대한 일에 대해서 형사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공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면서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대선 후보 악몽 토론 바이든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동맹은 치열하게 그 이후에 바이든 구하기 작전을 펼칩니다. 언론과 어피니언 리더는 바이든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번 주에 지켜볼 세 가지는 여론과 기부자 그리고 그에 따른 민주당 정치인들의 결단입니다. 민주당 10명 가운데 4명은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USA Today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당파 유권자는 64%가 바이든 교체를 원하고 63%가 트럼프 교체를 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100만 명 근로자의 오버타임 보호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재선되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연방검사가 보잉사의 사망자가 수백 명인 2건의 사고 케이스에 대해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잉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면 재판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로 향하면서 전문가들은 허리케인과 폭풍의 늘어난 숫자와 강도를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조기 선거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속한 중도 좌파 연합은 3위를 했고 그가 맡고 싶었던 마린 르펜이 이끄는 반이민 구국파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이 나치 무장 친위 대원이 공립 창립한 당에서 유래한 극우 정당 국민연합을 지지한 이유는 우파, 좌파, 중도에 모두 실패해서 한 번도 국가 통치를 해본 적이 없는 극우 정당에 도박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이제 연방대법원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판결을 내는 날이었고 여러 판결을 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적 행위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형사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건 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판결이고 그렇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면책 특권이 없다. 그러면 의사당 폭동 사건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였는가 비공적 행위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급법원이 판결을 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부정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시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대단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대3 보수 대 진보로 그대로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사당 폭동 사건은 1월 달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측에서 대통령 면책 특권이 있다. 무슨 네이비실 등을 불러내서 자신의 정치적인 적을 암살해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소한 거죠. 거기에 대한 지금 판결이 나왔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고소한 것은 재판을 연기를 해서 본인이 재선에 성공을 한 뒤에 이게 연방 기소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러한 시도고 그게 이제 조금 다가간 겁니다. 이 케이스 1월 달에 재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9월 전에 또는 11월 전에 열릴 이유가 없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은 완전히 무효로 날려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3명의 이 판결에 반대의 의견을 낸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 대통령 제도를 재편하는 거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헌법도 부정하는 것이고 정부 체계의 기초 원칙을 완전히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보수적인 6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쨌든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그 승리를 한 것이고요. 뭐 4개 케이스 가운데 3개 케이스를 연기할 수 있어진 거죠. 그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3개가 뭐 연방 케이스고 하나만 조지아주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지아주 케이스도 뭐 선거 전에 뭐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빅 윈 트럼프에게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쪽으로 확 특히 이제 목요일 이후에 토론 이후에 몰려 있는 공화당에게 큰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목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엉망진창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역사상 그 같은 최악의 대선 후보 내지는 현직 대통령의 토론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지금으로서는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최종 결정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들과 모였을 때 가족들은 전부 질 바이든 여사를 포함해서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다른 민간인이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판을 치르고 25년 징역형의 최고 형량이 처할 수 있는 헌터 바이든 이 아들은 아버지 계속 선거에 출마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어피니언 리더, 신문도 제가 보니까 그 금요일에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썼고요. 가장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신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애틀란틱 저널 컨스티튜션이 일요일에 사설을 썼고 오늘은 시카고 트리뷴이 물러나야지 된다고 사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토마스 프리드먼 같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리스본에서 토론을 보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러나시라. 또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가장 바이든을 강하게 지지하는 조 스카보로 본인이 공화당의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이었던 진행자 조 스카보로도 나는 정말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물러나시라. 그 밖에도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카빌 같은 전략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물러나라 하지만 가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최종 결정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하겠죠. 현재의 위치를 조금 보고 앞으로 이번 주에 봐야지 될 3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이 섹션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범죄자냐 화석이냐. 누군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범죄자냐 화석이냐. 파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을 결정해야지 되는 정말 슬픈 사연이다. 범죄자가 누구겠습니까? 78세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화석. 때로는 얼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주는 그런 천천히 진행되는 것은 짐작을 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모른 거죠. 너무 강하게 막았기 때문에. 질 바이든이나 백악관에서도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상태를 토론을 보고 너무 실망한 백악관 스태프들이 무더기로 금요일에 도저히 회사 백악관에 가서 일할 수 없다 해서 전부 재택근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석 정말 얼마나 올드하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으면 화석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81살에 범죄자는 유권자를 토론에서도 모든 이슈에서 한 가지 이상의 거짓말을 하면서 그 말을 믿게 하는 너무 능수능란한 재능이 있고 또 국가를 종말론적인 용어로 표시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불안 이런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고 화석. 이 화석은 자신의 정책도 설명하지 못하고 임기 1기에 무엇을 이뤘는지 임기 2기를 어떻게 하는가 엿새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그것조차 설명을 하지 못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무찌르지도 못한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로부터 그 밖에도 독재의 동맹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대항하는 싸움을 주도해 나가야지 되는 이 시기에 불안정한 범죄자, 비틀거리는 화석
이런 국가 이미지를 토론을 통해서 세계가 다 봤잖아요. 이 얘기는 세르게이 라드첸코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국제관계학 교수가 한 말입니다. 리더십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손쓸 수 없는 불치병, 구제불능을 봤다. 토론에서 두 사람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폴란드의 외무장관 라도슬라프 시롤르스키, 바이든의 퍼포먼스를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네, 로마의 황제, 스토어 철학자, 그 사람이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유능한 그 승계자를 찾지 못하고 로마가 아주 그 급속도로 그 쇠퇴하고 말죠. 그때를 보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의 말기를 보는 것 같다라는, 완전한 말기는 아니지만요. 그런 것 같다는 뭐 그런 비유들을 많이들 합니다. 일몰, 선셋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 이거 관리하는 거 미국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러시아, 미국의 약함과 혼란, 우리에게 좋다. 러시아의 정치인 뭐 드미트리 노부이코프라는 뭐 유명한 서방에서 자주 인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적 내부의 불안정은 언제나 러시아에 좋은 거죠. 러시아는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온라인 운동을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쪽으로 더 단단히 뭉쳤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공화당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물론 많은 사람들 몰랐다고 해요. 정치인들조차도 너무나 질 바이든과 질 바이든 사무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그랬는데 공화당은 알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지금 똘똘 뭉쳐 있고, 그 거짓말이 민주주의의 원칙, 본인들이 이제 그 정치인 할 때 선서한 이런 것과도 다 다른데도, 완전히 반대인데도 내가 이기기만 하면 상관없다. 트럼프든 누구든 이런 식으로 지금 공화당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에게 바이든 대통령 내려오시오 하고 압박을 하는 데는 더 방해가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야, 저건 정말 대통령이 돼도 문제겠다. 4년 뒤는 어떻게 될까? 이런 그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렇게 감췄다고 질 바이든을 포함한 백악관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몇몇 사람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자문을 구하긴 하지만 결정적일 땐 딱 몇 명, 질 바이든과 몇 명, 가족 몇 명, 뭐 가족 가운데는 뭐 본인의 여동생 한 40년 동안 선거 캠페인에서 일을 했었던 발레리 바이든이 있겠죠.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바이든이 움직이는데, 야, 저걸 저렇게 감췄다고 하면서 다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어피니언 리더들은 그냥 물러나셔야 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36년 상원, 그리고 부통령 8년, 대통령 4년, 거의 반세기를 미국 정치에서 일을 했었던 그 사람을 품위 없게 물러나게 그냥 뻥 걷어찰 수는 없잖아요. 품위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와이프가 계속 나가야 된다고 하고, 아들 헌터 바이든도 나가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손녀는 소셜미디어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뭐 할아버지 내가 더 도울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들도 현재로서는 이 바이든 옆에 있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오바마라든가 빌 클린턴이라든가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 스스로 결정해 주길 원했겠죠.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족 모임 결과로는 아니다, 계속 간다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또 금요일에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목요일에 토론의 밤을 잊지 못할 겁니다. 금요일에 텔레프롬터를 보면서 활기찬 연설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또 뭐 와이프가 연설할 때라든가 다른 사람이 연설할 때는 두 손 모으고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좀 눈동자는 초점이 흐려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의 실수를 하면은 더 이게 커지는데, 또 주말에도 실수를 하긴 하더군요. 우선 1, 2, 3 이번 주에 봐야지 될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될 수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여론입니다.
여론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측에서는 여론의 변화가 없다. 기부금 오히려 많이 모였다 하지만 그 기부금이야 토론하는 중간에 넣었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여론은 먼저 오늘 아침에 나온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USA Today와 그 서포크 유니버시티가 공동으로 하죠. 민주당에서 대체 후보를 마련해야 된다. 41%. 그러나 31%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화당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체돼야지 돼 하는 사람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무당파 유권자는 다 두 사람 다 안 되겠어. 맨 앞에 말씀드린 범죄자와 화석이라는 얘기입니다. 64% 바이든 교체를 원하고 63% 트럼프 교체를 원합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이거보다 조금 먼저 나왔던 CBS에서는 27%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인지력 같은 것이 4년 더 대통령을 할 만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도 50%밖에 안 나왔거든요. 대통령 4년 무난하게 할 것 같다. 바이든보다 낫죠. 23% 나은 거죠. 그래서 이 여론이 중요한 거고요. USA Today 여론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 날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했고 오차 범위는 3.1%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 봐야 될 것은 기부자입니다. 선거는 지금부터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기부자들은 걱정을 하겠죠. 당연히. 내가 돈만 버리는 거 아니야?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금 모금을 주최하던 한 테크놀로지 회사의 최고 CEO가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는 지금 당연히 패닉이죠. 지금까지 넣은 돈도 있고 기부자도 여론이 조금 더 이제 나오면 더 움직이겠죠. 기부자들은 지금 현재의 민주당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강하게 말할 수 있고 더 빨리 말할 수 있고 더욱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넣고 돈 벌게 하는 뭐 이런 거 물론 이상도 있고 철학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움직임이죠. 이게 결정적인 거죠. 디사이더는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할 때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면 좋죠. 지금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는 같이 너무 오래 일을 했고 뭐 등등 그리고 품위도 지켜줘야지 되니까 뭐 하룻밤 토론 같고요. 저도 그랬어요. 뭐 오바마, 빌 클린턴도 뭐 토론 갖고 이걸 결정하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의회에서도 지금 재선에 나가는 사람이나 민주당을 걸고 후보로 나가는 선거에서 같이 이제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이든이 가라앉으면 같이 가라앉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분위기를 여론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누군가 아직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민주당 정치인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을 수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나 가족이 아무리 이 자리에 머물고 싶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 낸시 펠로시라든가 뭐 하킴 제프리스 어제 뭐 이 두 사람 일요일에 시사 토크쇼에 나와서 바이든 엄청나게 이렇게 비호하던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고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예전에 뭐 리처드 닉슨이 그러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봐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사실은 바이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었던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뭐 버락 오바마가 할지 누가 할지 그런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런 얘기는 있네요. 바이든의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 그리고 바이든이 가장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테드 카우프먼은 아주 그에게 스스로 물러나야지 된다. 뭐 이런 그런 의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표현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해도 더욱 사람들이 뜨겁게 볼 텐데 주말에도요. 뉴욕에선가 선거 기금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이 군인들을 얼마나 뭐 지면은 패배자라고 하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 프랑스 그 파리 인근의 미군 묘지에
또 안 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 뭐 진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파리에 있는 묘지를 이탈리아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N말은 미군 묘지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루 좀 괜찮았다가 또 하루 동안에도 백악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가 대통령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날 토론은 밤 9시에 시작돼서 잘하지 못했는 게 뭐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다. 뭐 감기가 걸렸다. 컨디션이 왠지 모르게 나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건 다 결과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 대고 또 이렇게 말 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워낙에 질 바이든 여사에게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바이든은 직접적인 그 반세기의 정치인이었고 본인의 레가시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질 바이든 뜻과 본인의 생각이 다를 때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그 레가시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됐고 일주일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 목요일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뭐 제임스 카빌 같은 전략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아하게 후보 사퇴를 하면서 그 다음 사람들을 밀어주는 젊은 세대를 밀어주는 그런 것을 해야지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바이든과 겨루기를 원하죠. 누가 본인보다 30년 나이가 어리고 토론도 본인보다 더 잘하고 또 점잖아 보이기까지도 하고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은 좋아하겠습니까? 해서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일이 민주당에 좋다. 그리고 꼭 이건 민주당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안 그러는 국가도 있어요. 이란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북한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죠. 러시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독재자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트럼프를 원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어둠을 뿌리고 히틀러 라이크인 트럼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지 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 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오늘 미국의 뭐 주요 신문의 탑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허리케인이라든가 폭풍, 뭐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우리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일 때는 좀 먼 곳의 뉴스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이런 내용도 오늘 뭐 미국 주요 신문의 탑 뉴스이기도 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미국의 신문 일면은 뭐 당연히 다 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 여부 그런 것이죠. 앞에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 그저 대강 훑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미국 신문이 중요한 아주 세계적인 미국의 이슈를 시리어스한 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는 그런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일면의 탑 뉴스로 세웁니다. 하나는 바이든의 사퇴 여부, 또 하나는 프랑스의 극우 정당의 1차 투표에서의 엄청난 뛰어오름. 이건 이제 뒷부분에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사진까지도 이 극우 정당의 국민 전선인가요? 국민연합의 이 마린 르펜을 쫙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이죠. 국민연합.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의 탑 그 지금 옆에 있는 보좌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바이든을 지켜주는가 이런 것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쪽에 하나는 바이든 구하기에 그 열정적인 노력, 또 하나는 프랑스의 선거 결과.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그 사이에 사진이 막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면사포가 바람에 쫙 휘날리면서 신랑과 키스를 쫙 합니다. 광장에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올여름에도 병사들은 숨지겠지만 그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나 하르키우 지금 가장 격렬한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결혼을 하는 부부의 사진을 실었네요.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90분 동안 토론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 이것을 진정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지금 바이든 주변에서 쏟고 있다. 근데 뉴욕타임즈 오늘 사진도 눈에 확 띄네요. 왜냐하면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이제 주말에 그 동성애들의 권리 이런 것에 관한 어떤 그 퍼레이드가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온갖 아주 그 화려하게 치장을 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뉴욕 포스트는 완전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하는 앞에 제가 화석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과 함께 뭐 헤드라인을 중요한 건 적어놨네요.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일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만 딱 경계 태세다. 그리고 72%가 그가 대통령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건 이제 CBS의 여론조사 결과죠. 헌터 바이든은 그냥 계세요 하는 이런 그 일면에 아주 크게 뉴욕 포스트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USA 투데이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데미지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하룻밤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하룻밤이요 다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하룻밤이에요. 레이건이나 오바마나 또 뭐 그 아들 부시 대통령도 첫 번째 토론에서 근데 그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조건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 인지력 테스트를 받으러 나갔었던 때도 아니고 그리고 여론도 아주 지금보다 좋았었던 때고 완전히 이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미지 컨트롤이 가능할까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놔서 읽어봤어요. 시간을 들여서. 어찌 알겠어요. 지금 모르죠. 이제 시작하고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그 보면은 LA 타임스는 하나도 이 선거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뭐 주로 이제 로컬 뉴스 뭐 아니면 뭐 대리모에 관한 거 이런 것을 일면에 실었는데 USA 투데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USA 투데이와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과 또 그 플로리다에서 발행되는 오랜도 그 센티넬이 좀 비슷하게 실은 신문이 있거든요. 거기 그것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보도한 것이 USA 투데이요. 허리케인 카테고리 4의 베릴. 이 베릴이 지금 카리브 쪽으로 향해서 오늘 오후에 윈드워드 제도를 강타한답니다. 윈드워드 제도가 뭐 그라나다, 도미니크, 뭐 그런 곳, 뭐 세인트 빈센트 이런 곳이에요. 그런 건데 완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 폭풍, 해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면 유카탄 반도에서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진다. 지금은 허리케인 4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이 시기에 지금 7월 첫날이잖아요. 7월 첫날에 허리케인 4 정도의 허리케인이 없답니다.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 강해지고. 그리고 또 한 번 오면 오래 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평소보다 이제 그 대서양 그쪽 다 통하니까 물의 온도가 한 3도에서 4도 정도가 따뜻해졌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시즌 초인데 아니 허리케인 4까지 가는 거 이게 이제 지금 한 이때쯤 그때도 지금보다는 며칠 더 늦었어요. 최고로 허리케인 4 정도가 빨리 왔었던 때가 2005년도 7월 8일 일주일 남았네요. 허리케인 데니스였다는 거거든요. 이 대서양 쪽에서의 허리케인 4의 강도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번에 한 14번 정도 아주 강한 폭풍이 올 것이다. 그쪽 지역에. 아니 평균 한 14번 정도 이 시즌에 강한 폭풍이 오는데 이번 시즌에는 올해는 17번에서 많으면 25번. 이건 굉장한 차이잖아요. 보통 14번인데 최대 11번이 더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2023년도가 가장 더웠습니다. 뭐 겨울도 별로 춥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2023년도에 더웠던 것보다 더 더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금 쭉 이제 그 추세를 보면 그렇다는 거고 이건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다. 습기는 더 많아지고 열기도 더 많아지고 또 뭐 산불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요소인 가뭄 같은 거, 이런 것은 또 가뭄이 있는 지역에서는 더 가뭄, 폭풍은 더 세져요. 더 독해진다니까요. 날씨가 모든 것들이 다 이례적으로. 그래서 브라이언 맥놀이라는 이분이 이제 마이애미 대학에서 이런 그 관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허리케인 그 베릴 이번에 온다는 그거 이제 정말 이정표적이다 이런 것을 쓰고 연구를 하면서 기후에서도 역사책이 다시 쓰여지는데 얼마나 믿기 어려운 걸 내가 기술하고 전달해야지 되는가, 그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도 대부분의 여러분과 제가 20세기도 살았고 21세기를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다른 정치 환경도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도 7월 4일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너무 이제 정치 환경도 달라지고 기후도 달라지고 안 달라지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죠. 변하는 것, 체인지 안 하면 고여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그 체인지의 속도와 강도가 인간이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다. 이제 그런 내용들 USA 투데이에 보도가 됐고, 관련 뉴스로서 그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너무너무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저쪽 물이 있는 쪽에서 막 허리케인 이런 게 있는데 육지로 오면은 이 열처럼 코비드 넘버가 지금 그 애틀란타 조지아 지역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비드가 내려가는 주는 한 주도 없다. 그런데 39개 주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를 생각을 하고 움직이셨을 텐데,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더우니까 안에만 가만히 있고 공기도 잘 순환하시키지 않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상하게 요즘 아무튼 기후변화에 열심입니다. 일면에 지구가 너무너무 더워지니까 모기들이 힘드시죠? 뭐 특히 뭐 레이크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더 하실 텐데, 지구가 너무 더워지니까 모기들이 그 댕기열 있죠? 이걸 더 다른 해보다 아주 심하게 옮길 수 있다 하는 거고,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그 올랜도 센티넬도 플로리다주에도 이 코비드 변종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굉장히 이제 따로국밥이에요. 다른 매체들과는 너무너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일면에 크게 물론 그 로스앤젤레스 이쪽 지역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2019년도에 막 치명적으로 이제 과다 그 복용을 해서 뭐 그 엔젤스의 투수가 그 투수의 마지막 그 날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타일러 스케그스의.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조크도 많이 하고 뭐 텍사스에 가면 뭐 텍사스를 위해서 무슨 뭐 카우보이 의상을 입는다던가 와이프에게 텍스트도 많이 하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답을 안 했다. 이게 치명적인 과다 복용을 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은 그 포션을 일면에서 차지했고요. 다른 주요 기사는 대리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금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지불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그게 뭐 지금 요즘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뭐 내용들을 보도를 해서 다른 매체와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거고, 또 뉴욕타임스도 일면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그럴 내용들이겠죠. 여성에 대한 판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이 오면서, 원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난해 11월 달에 챗GPT가 확 오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가 로봇으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로봇 강아지가 뭐 외롭지 않게 해드린다, 일도 해드린다,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뭐 섹스 기구로서의 로봇가 나온다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회사들이 목소리를 찾는데요. 지난번에 왜 스칼렛 요한슨 사태가 있었잖아요. 원치 않는데 막 함부로 가져다 쓰고 했었던. 그런데 이 영화적인 판타지라고 할까요? 기계가 말을 하게 하는데 목소리를 지금 찾는 거예요. 회사들에서, 인공지능 회사들에서. 남자들이 원하는 판타지인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엄마, 본인의 엄마, 부분적으로는 참 일 처리를 잘 해주는 비서, 또 부분적으로는 걸프렌드, 막 애교도 부리고 앙탈도 부리고 하는 그런 좋은 여자이기도 하고 나쁜 여자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편한 엄마, 한없이 나를 이해해주는, 그리고 비서,
너무 내가 필요한 일을 잘 처리해줘요. 부분적으로 여자, 나를 긴장시키는 이런 그 여성 판타지 그 목소리를 찾고 있다. 이런 내용이 뉴욕타임스 일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우선 연방대법원에서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 선을 넘었다 해서 어떤 조정하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그거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인데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보수적인 사람들 뭔가 말을 하면은 어카운트를 차단한다던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고 나서 X에서 풀어줬지만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소셜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인종차별 이런 건 보수적인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보적인 쪽보다 그 생태적인 근본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 고소를 한 거고, 그러나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100만 명의 그 근로자에게 이게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오늘부터 즉시 시행입니다. 연방 행정명령으로 어떤 거냐면 오버타임 있죠. 오버타임을 만약에 연봉이 43,888달러 미만이면은 그러면 이제 오버타임 이제 다 받으실 수 있게, 그전에는 또 약간 액수가 달랐는가 보죠. 그러면서 더 많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재선되면은 300만 명에게 추가로도 이거보다 이제 액수를 더 높이는 거죠.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656달러 미만이면은.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중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47,960달러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보통 특별한 무슨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특별하게 뭐가 아니라 보통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초봉 한 이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 보통 대학생들 졸업하고 받는 초봉 정도가 이것보다 이제 못 받는 사람들도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47,960달러가 기본 연봉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받는 겁니다. 아무튼 즉시 시행하라고 했고요. 이런 그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면서 백악관은 코비드 이후에 물론 임금이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임금 압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상승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걸 오늘 발표한 이유는 2022년도에도 역시 이렇게 그 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버타임을 반드시 줘야지 된다. 이런 그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 인해서, 물론 연방 행정명령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발동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선거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2022년도에 중간선거에.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레드 물결을 예상을 했었죠. 막 공화당이 다 장악할 거야 했는데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한 10표인가 그 당시에 별로 많지 않은 표로 장악했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그대로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결과였었잖아요. 이런저런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 밖에는 헬스케어도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었고 낙태도 중요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을 한 이후에는 이 많은 이슈들이 다 가려져 버리면서 바이든을 찍어야지 돼? 말아야지 돼? 이게 지금 최고의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내가 나가는 게 맞는가? 계속
우리 가족들의 얘기대로 아니면 내 여동생이나 아니면 다른 뭐 내가 좋아했던 칼럼니스트나 내가 좋아했던 방송인 좋아했던 신문이 전부 나를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제일 심각하겠죠. 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소득층은 조금이라도 더 뭔가 혜택 봉급받는 것에 있어서도 높게 하려고 하고 아주 고소득층 요리조리 그 세금을 피하는 그 고소득층에는 세금을 좀 더 물리려고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연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민주당 행정부에서 세금 인상을 논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글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40만 달러 이상을 버시고 또 세금도 그에 맞게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잉과 법무부의 딜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검찰이 보잉에 일주일 동안 기간을 줬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큰 회사와 법무부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보잉이 뭐 요즘에 뭐 문짝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은 자주 있는 국내에서 작은 이슈고 2018년과 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막 출발하고 도착하고 하는 그런 항공에서 치명적인 추락 사고를 일으켜서 34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2019년 지금 2024년이니까 뭐 4년 정도 왔죠. 만약에 보잉이 뭔가를 잘못했다 하는 유죄를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뭐 잘못한 실수를 그동안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벌 좀 덜 받으려고 음모를 인정을 하고 그 사기 음모 등이라든 중범죄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안전 조언을 이제 들여다 놓고 봉급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뭔가 공급처 같은 것도 사서 특별히 공급처도 잘 관리를 하고 또 2억 4,400만 달러 벌금도 내고 그렇다면 재판은 가지 않겠다. 재판 가면 질의하고 회사가 엄청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지치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보호 관찰했잖아요. 그 보호 관찰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보호 관찰을 대처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숨진 346명의 가족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그 핵심 간부를 기소를 해야지 돼 이거고 또 좋아하는 측에서는 원래 이 유가족들이 원했던 그런 이제 그 돈은 한 원래 보잉이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많은 248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방 법무부에서는 248억 달러가 아니라 뭐 2억 4,4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이거 뭐 거의 10배 되는 건 아닌가요? 이걸 보면은 이제 좋을 수 있죠. 아무튼 보잉이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가 되는데 거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어제 1차, 프랑스는 1차와 2차 선거로 하죠. 2차는 7월 7일일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거에서 3개의 당인데 뭐 2개는 뭐 연합이긴 하지만 마린 르펜의 지난번에 선거에서 2번 다 그 임마누엘 마크롱에게 졌습니다. 대선에서 극우당인 그 국민연합이 엄청난 선두입니다. 33%. 그런데 왜 이게 엄청나다고 하냐면 프랑스 역사상 이렇게 국민연합이 많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린 르펜은 아버지도 정치인이었고 그 아버지와 전 나치의 그 무장 친위대원이 공동으로 만든 게 국민전선인데 이 국민전선에서 국민연합으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나치 무장 친위대원이 만든 당인 거 전신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다수가 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다수가 일단은 됐고요. 2차 결과를 봐야지 되지만 33% 국민연합이 그리고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이 28% 뉴 파퓰러 프런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마크롱이 속한 중도연합 앙상블이 투게더 3위 21% 이건 완전히 굴욕이죠. 좌파 연합이 28%인데 중도 연합이 21%, 극우가 33%니까요. 대단한 승리입니다. 오랜 동안 이 극우는 반이민, 뭐 프랑스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준다면서요. 어머니가 그런 걸 앞에 내세우죠. 어머니 아버지가 외국인이면은 그리고 무슨 세금은 엄청 줄이고 뭐 예를 들어 뭐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20% 정도 뭔가 했다 하면 한 5.5%로 내리고 그리고 인종차별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대단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그리고 막 민족주의만 얘기하고 반이민이 아무튼 최고로 위에다가 내세우는 거고요. 처음으로 이러한 극우가 권력의 문턱까지 이제 거의 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 2022년도에 마크롱에게 졌는데 마린 르펜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유권자들이 일단은 임마누엘 마크롱의 중도파의 정치에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7월 2일 2차 투표에서도 열심히 해주세요. 또 임마누엘 마크롱은 임마누엘 마크롱대로 열심히 해주세요. 2차 투표에서도 만약에 이겨버리면 극우가 다수까지는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다수가 되면은 총리 자리를 이 마린 르펜이 자신이 하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지 본인만큼 본인보다 어떤 면에선 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극이에요. 그런 28살의 조던 바르델라 극우가 이제 이마뉴엘 마크롱과 함께 적인데도 이렇게 총리로서 일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차, 2차를 두는 것은 극단적인 것을 피해 보려고 1차에서 극단적인 게 너무 떠오르고 있으면 2차에서 사람들에게 조절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힘들 것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2차에서도 뭐 많지는 않지만 다수를 그 뭐 500몇 석 가운데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중간에 이런 그 좌파 연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인종차별적이면서 외국인을 혐오하고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뭐 인기가 있다는 얘기이죠. 프랑스의 선거 결과를 보면은 중도에도 실망하고 좌파에도 실망하고 하니까 극우 한번 이번에 선택해보면 어때 하는 거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요 러시아 어린이들을 북한의 여름 캠프에 보낸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